북한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통일해야 될 나라에서 아예 배제시켰잖아요. 애국가에서 삼천리라는 말도 뺐어요. 남북이 합치면 삼천리 금수강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국가에서 그걸 뺐다는 거는 이제 남한은 우리하고 같은 나라가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살다가 12년 전에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 박주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그분이 작년 11월에 했죠. 근데 이제 언론에 드러낸 거는 이제 지금인데, 그분이 이제 보니까 과거에 이제 대북 제재를 피해가지고 북한 선박이 불법으로 하는 것도 다 해결해가지고 김정은이한테 개별적으로 포창도 받았다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50대 초반이잖아요. 정말 젊은 사람이고, 북한은 쿠바랑 거의 형제의 나라였어요. 근데 왜 형제의 나라였냐?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북한에서 쿠바를 꾸바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했냐? 미국의 코앞에서 자존심을 지키는 나라다. 지구상의 사회주의는 조선과 쿠바다.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쿠바 대사관으로 나갔을 때는 북한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내보냈겠죠. 물론 뭐 중간에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근데 사실 뭐 이번에 외교관 탈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태영호 전 의원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아 대사 대리도 했고, 또 쿠웨이트 대사 대리도 했고, 이번에는 쿠바 참사분도 탈북을 했는데, 대사들도 해외에 나와서 영원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사들의 삶도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또 감시에 감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사들의 처지가 강가에 내놓은 아이나 같은 거예요. 왜냐면 북한 안에 있으면 쇠살창으로 얽매일 수가 있는데, 북한 밖에 내놓으면 아무리 정치사상 교육을 하고 감시를 해도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국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감시에 감시를 덧붙였는데, 이분도 뭐 탈북 동기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자기가 건강이 안 좋았는데 그걸 요구했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았고, 북한에서 너무 외화벌이 가제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담이 됐고 문제들이 많아서 자기가 탈북을 했다. 물론 뭐 우리가 공동묘지 가보세요. 구실 없이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북한에서 그런 사람들은 최고의 엘리트죠. 그 외교관이 될 정도로 얼마나 공부를 하고 얼마나 당의 신임이 많고 얼마나 높은 급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해외까지 나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 왔다? 그 상황은 일반 탈북민들하고 처벌 대상이 달라요. 우리 같은 일반 탈북민들은 탈북을 해오면 가족을 거의 다치지 않습니다. 가족을 추방시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전체적이진 않다는 거죠. 하지만 외국 대사를 나갔던 사람들이 뛰게 되면 이거는 누가 봐도 남한 행위고, 이런 사람들이 언론에 나오게 되면 북한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국제사회가 봤을 때 외교관이 탈북을 했다, 이거는 북한 사회에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처벌이나 감시가 일반 탈북민보다 곱절로 두려워요. 그 모든 걸 그 사람들이 모를까요? 알면서도 탈북을 하는 거는 세상 밖에 나와 보니까 북한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탈북을 강행을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에는 외교관들이 연한이 다 돼서 북한으로 들어갈 때는 누구나 고민을 한대요. 왜? 북한 안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북한을 포기를 하는 순간이면 전체적인 모든 자유와 내 가족의 행복을 얻지만, 내가 북한을 고집하면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거죠. 이 갈림길에서 탈북을 선택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쿠바는 뭐 완전히 북한하고는 형제의 나라처럼 떨어져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를 같이 미워하는 동맹국이에요. 그러니까 더 끈끈했죠. 근데 거기에 있는 대사 대리가 탈북을 했다는 거는 북한 주민들이 알았을 때는, 그때는 완전 센세이션이죠. 완전 큰 충격인데,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물론 이제 북한에도 탈북민들을 통해서 이런 소식들을 전달해 듣는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가족들이 이 말을 자기만 알아요. 다른 데다가 남발을 안 하고, 그리고 북한 사회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한에 대해서, 탈북자에 대해서, 탈북 외교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소식들이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공개적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이 암암리에 조금씩 들어가도 그 파급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크지 않다는 거죠. 왜? 정보 전달의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면 오마이갓가 되는 거죠. 와, 그 간부들이, 그 잘 먹고 잘 사는 외교관이 남한으로 뛸 때면 분명 북한이 나쁜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것을 공개를 하는 걸 꺼려하죠. 자기 직계 가족은 다 같이 들어왔어요. 아내랑 아이들은 다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은 뭐 부모님들이나 형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형제들의 미래는 이제 막혔죠. 탈북이라는 건 희생이 따르지 않는 결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희생을 본인이 감안을 하죠. 그러면서 지금 자체도 그분은 많이 아프실 거예요. 본인이 행복하면 가족이 불행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대다수의 외교관들은 들어가죠. 북한에서 하는 불군기 정신으로 꽉 골수까지 찬 사람들은 또 그런 대로 뭐, 왜냐면 살만 아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 가정이라는 걸 내가 이뤄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도로 들어가죠. 그리고 북한에서 외교관 정도로 살면 살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걸 선택을 안 하는 분들도 있죠. 아는 사람이 가지 않을까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없지만 외교관이나 장성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벗어난 다른 사회를 보고 듣고 알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위층의 탈북,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환경적인 요소도 있지만 지능적으로도 요소가 있지 않을까? 사실은 우리나라 법에 하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해서 뭐 그걸 가로막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가족이 있으니까. 왜냐면 북한은 중국하고 연결된 국경이 많아요. 왜냐면 압록강, 두만강을 중심에 놓고 양강도, 자강도, 평북도, 함경북도 다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절반 이상이 국경이에요. 그러면 탈북민들도 거의 한 개 동네가 다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하고 연결해서 꼭 북한하고 전하는 중국을 경유해야 돼요. 국경 지역에서는 중국 인터넷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면 옛날에는 전화 통화를 하는데 북한에서 이렇게 독일산 전파 탐지기를 세워가지고 통화를 하는 사람들을 잡았어요. 근데 중국에 요즘에는 위챗이라고 전파를 하지 않아도 영상을 통화하고 사진을 주고받기 때문에 북한에서 전파 탐지기 안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더 안전하게 북한하고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대신 여기서 뭐냐, 북한에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완전 더 강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심사숙고를 하는 거죠. 그래 지금도 제가 아시는 분들 보면 위챗으로 영상통화를 하고 위챗으로 돈을 보내고 위챗으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쉬워졌지만 북한엔 그런 게 있어요. 때리면 우는 척이라도 해라. 왜냐면 북한에서 지금 예민해진 시기이기 때문에 위챗도 어떻게 보면 갑자기 들이닥치면 들킬 수가 있잖아요. 전파가 잡히지 않아도. 그래서 많이 조심을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중국에서 파트너 역할을 하던 브로커들이 탈북자가 줄면서 다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중개자들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좀 많이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안전성에서는 담보가 된다. 위챗을 한다는 걸 북한이 다 알지만 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전파로 잡히지 않으니까. 위챗을 할 때는 다 밖에서 망을 보고 문을 걸고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전파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 집에서 위챗을 하는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 단속을 피해서 그 단속원들 못지않는 지혜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들키는데도 많이 조금 옛날보다는 좋아졌고, 대신은 이제 브로커들이 없어짐으로 해서 돈을 보내거나 이런 것들이 좀 옛날보다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위챗이라는 그 카카오처럼 된 그 채팅방에 북한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이 동시에 입장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고받고 중국 은행에다가 돈을 주면 중국 사람이 돈을 쌓아요. 왜냐면 북한에는 화교들이 많고 중국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굳이 내가 남한에서 돈을 보내서 그게 이제 돈을 바꿔가지고 3일 후에 도착한다, 이게 없어요. 다이렉트로 돼요. 그 앉은 자리죠. 왜냐면 중국 은행에 도착했다는 걸 위챗으로 확인을 해주면 북한 브로커가 자기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 돈을 줬다는 걸 영상으로서 보여주고 가족들하고 통화하고 그렇게 끝나요. 근데 여기서 단지 과거하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옛날에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중간 수수료를 30에서 35%를 뗐어요. 지금은 50에서 45% 떼요. 그만큼 북중 국경에서 위챗이나 이런 걸로 해서 남한하고 연계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적어졌어요. 그러면 브로커가 적어지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리게 됐잖아요. 그러면 브로커는 목숨을 내걸고 하기 때문에 퍼센트지 중개 수수료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절반을 주는 거죠. 그렇게라도 북한에 전달이 돼서 우리 가족이 죽이라도 먹고 살았으면, 이런 걸 간절히 바라는 탈북민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지역이 한정이 됐지만 모내기나 김매기 동원에 동원이 돼서 한 달 동안 동원된 사람들한테 식량을 배급을 했다. 옛날엔 다 그냥 했는데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전기도 과거에 비해서는 2시간씩 정상적으로 준다, 이런 소식도 좀 들려오고. 그러니까 항상 얘기가 말을 하는 게 북한은 하고 얘기하면 그 뒤가 틀려져요. 북한에서 함경북도 지역에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우리 북한은 자기가 들은 얘기도 북한은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이 전번에 들어봤는데 북한 전기 준다던데, 이런 오해를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이진 않다는 거죠. 북한은 지역마다 주는 게 다른데.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 배지가 새로 나왔어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그걸 제작을 한다 했는데, 얼마 전에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을 통해서 김정은 배지를 단 노동당 간부가 새롭게 등장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북한에는 역대적으로 당상이나 김일성하고 김정일이 같이 있는 쌍상이 있어요. 쌍쌍. 그런 것들을 당 간부들이 먼저 모셨다가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일단은 북한에서 이제 간부들이 모시는 그 배지
배지를 일반 사람이 모시면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사서 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또 이제 김정은 휘장이 따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고민이 되는 거죠. 쌍상이라는 거는 김일성, 김정일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김정은 얼굴도 들어갈 수가 있으면 3명의 얼굴이 나온 휘장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조금 북한 주민들이 상상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북한 간부들이 실제로 김정일, 김정은, 초성화를 모시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최근 북한에서 좀 변화라 하면 좀 변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과거에는 북한에서 이제 뭐 대학이나 이런 데 보내는 사람들을 자식이라면 누구나 다 이제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일부지만 대학에 붙었는데도 기숙사나 이런 생활이 어려우니까 대학인데 붙었는데도 안 가는 사람들이 있고,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들이 결혼에 대한 MZ세대들의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옛날에는 저희 때는 20대 초반에 23살 금값, 24살 은값, 25살 파철값이었어요. 그래서 23살 때 금값이라고 해서 저도 죄송하게 23살에 갔거든요. 왜냐면 그 나이를 넘기면 내가 문제가 있어서 못 가는 사람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됐는데, 지금은 결혼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 크게 부정적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도 이혼을 하는데 차라리 적당한 남자가 없으면 그냥 혼자 살아라. 그리고 동거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때는 동거를 한다? 결혼 전에 있을 수가 없는 말인데, 지금은 동거를 하고 한 1, 2년 동거를 하다가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동거를 하다 그냥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주변에서 동거에 대해서 어르신들은 부정적으로 보지만 젊은 세대들은 야, 그래도 살아보고 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세대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식은 옛날에는 남자 집 여자 집을 다니면서 무조건 오빠가 했는데, 최근에는 꼭 결혼을 해야 되나? 사진만 남기고 결혼식 비용에 드는 돈을 장사 미천을 하거나 그 돈을 가지고 가전제품을 산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젊은 MZ세대들이 훨씬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 변화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는 지혜가 과거보다는 많이 발양이 되지 않았나,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좀 변했구나. 그리고 또 그와 반면에서 북한에는 이제 최근에는 아이들을 적게 넣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장 과정을 남한처럼 CD를 다 남기는 게 추세예요. 옛날에는 사진을 찍고 이랬는데, 물론 북한도 CD를 15년, 20년 전부터 찍었어요. 근데 그건 일부 소수에 지나지 않은데, 지금은 아이들이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을 CD에 남기는 게 대중화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저는 옛날에는 당에 충실하라는 걸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강요했지만, 지금은 개인이 소중하다, 개인의 추억이 소중하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화가 개인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변화 과정에서 이제는 그게 완성이 되지 않았나, 그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피부로. 믿지 마세요. 북한 붕괴되기 힘듭니다. 북한은 노동당이라는 게 천년바예요. 저는 제일 안타까웠던 게 북한 전문가들이 얘기해서 나오는 게, 동부독일도 이렇게 망했다? 뭐 이렇게 봤을 때 북한도 가능성이 있다? 천만의 말씀. 북한하고 동부독일은 다릅니다. 그 과거부터 보세요. 우리가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 봅니까? 봤다고 처형하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북한의 동부독일에서 서부독일 영상 봤다고 처벌했어요? 안 했잖아요. 문화적인 교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동부독일 사람들은 문화적인 교류를 했기 때문에 이게 합쳐지는 게 별로 이상하지 않았어요. 북한은요, 노동당이라는 그 철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이가 갑자기 사망을 해도 크게 변하지 않아요. 꼭 뭐 김주애나 김여정이를 내세우겠죠. 그래서 옛날처럼 섭정 정치를 하겠죠. 하지만 그 노동당이라는 기본 타이틀이 변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남한에는 그거잖아요. 당이 다르고 검찰이 다르고 경찰이 다르고, 북한은 아니에요. 노동당이라는 철통 위에 철통같이 뭉친 나라가 군대, 보위부, 그 노동당의 지시를 받아요. 이 사람들이 다 한 뿌리예요. 고구마 줄기처럼. 그랬는데 역대 수령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갔다고 해서 갑자기 뭐 순간에 그 안에서는 조금 혼란스럽겠죠. 그래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기존의 걸 답습합니다. 왜냐하면 노동당이라는 그 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역대 수령들이 했던 그 경험들이 있고 그런 표본들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강의 계획서처럼 남아 있기 때문에 동부독일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공산주의자는 결과를 놓고 따지는 나라예요. 북한은 결과를 놓고 따져요. 한때 뭐 김정은이 트럼프랑 뭐 악수하고 서로 친구처럼 왔다 갔다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잖아요. 그랬더니 북한 노동신문이 뭘 했어요? 미치광이 영감택이라고 욕했잖아요. 정신환자라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기대보다는 흥미롭게 보겠죠. 아, 저 미치광이 영감택이가 어떤 짓을 할까? 이걸 볼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기대를 한다면, 트럼프는 자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러면 주한미군을 내보내지 않을까? 트럼프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기대를 하지 않을까?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결과를 놓고 따지는 나라고, 그리고 항상 그래요. 미국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거기에 놀아나지 않는다. 이런 슬로건을 갖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겠죠. 중국과 북한의 사이는 항상 장사꾼의 사이였어요. 중국은 작은 걸 주고 큰 걸 북한에 원하는 나라고, 북한은 없기 때문에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갖다 바치는 나라. 근데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구소련 때부터 북한을 묵직하게 진심으로 도와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보다는 러시아하고는 크게 막 액면에 보여질 수 있는 교류는 없었지만 더 단단하지 않을까? 북한이 항상 중국을 기회주의자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역대적으로 고난의 행군 때부터도 보면 10년, 20년 된 쌀벌레 가득한 그 쌀을 북한에 주고 귀한 천연 강석을 헐값으로 가져간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리고 그 50년, 60년 자란 아름드리 나무를 헐값으로 가져간 나라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인식에도 중국은 교활한 나라예요. 그렇지만 없는 놈이 손을 내밀 수밖에 없죠. 굶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지 동냥하는 것처럼 주는 걸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는 먹지만 인식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기적인 나라, 기회적인 나라, 똥떼님 이런 표현을 북한 주민들도 많이 쓰거든요. 하지만 러시아는 대북 제재가 강행되는 속에서도 북한을 은밀하게 도와준 나라예요. 휘발유나 밀가루 이런 것들을. 근데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랑 김정은이가 이렇게 됨으로써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거하고도 간섭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는데 사실 북한에서 중국 상품은 견고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많은데 러시아 상품은 우둔한데 견고해요. 오래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좋아요. 묵직하고 진심이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국가 간의 인식으로도 연관이 되고 서로 또 친밀 관계를 표시하고 왔다 갔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시샘하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니죠. 왜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그래도 찍고받고 하는 게 북한에 둘러싼 중국밖에 없었는데 러시아하고 더 강하게 되게 되면 그만큼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방해하는 적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죠. 북한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통일해야 될 나라에서 아예 배제시켰잖아요. 애국가에서 삼천리라는 말도 뺐어요. 북한 애국가에서 얼마 전에 남북이 합치면 삼천리 금수강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국가에서 그걸 뺐다는 거는 이제 남한은 우리하고 같은 나라가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 러시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지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우리가 조금 제거해야 될 그런 안 좋은 적이 더 늘어난 셈이죠. 북한이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민족끼리 하자. 북한이 내미는 구호가 뭐예요? 남한에서 주한미군 철수시켜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는 한국이 혈맹이잖아요. 50년 전쟁부터. 근데 이제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알겠어요? 6.25 전쟁도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는 배우길 남한이 우리를 침략했다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도 만들어내고 와전시키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근데 우리 민족끼리 하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믿지를 못하죠. 왜냐면 북한이 그동안 우리한테 보여준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또 그 돌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배제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들고 나가야 되는 게 통일이에요. 왜냐면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설문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가 듣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뭐 통일에 대해서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 몇 조 나간다 이 금액을 딱 봤을 때 제가 한국 사람이라도 부담감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통일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단일 민족으로 살았던 민족이고 북한에서 역사가 왜곡되는 거는 그건 진짜 후세들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이거든요. 근데 북한이란 제도가 그냥 계속 생존하게 했다면 영원히 우리가 태어날 후대들은 왜곡된 역사를 진실을 알고 살 거예요. 사실은 역사를 모르는 민족 앞에 발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라를 우리가 방치해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한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로서 통일을 항상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 통일에 대한 인식관을 바로 잡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에다가 돈을 줘서 복구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우리가 더 부강한 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다. 왜냐면 그 나라에 인적 물적 자원은 많잖아요. 그걸 외세에 강탈당하는 것보다는 우리 후대들이 그걸 활용하는 게 더 100배, 1000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통일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올바른 통일관을 가지는 게 우리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이고 옳은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해요.